이번 시간에는 회계 기준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회계 기준 중에서 국제 회계 기준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 좀 보고요. 우리가 회계 기준이 다르면 시험이 다르게 출제되죠. 그 자격증별로 회계 기준이 어떤 회계 기준이 적용되는 자격증들이 있는지 구분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회계 기준.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기업들이 내가 만들고 싶은 방법대로 만들어야지 그러면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은 재무회계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고요. 그런 재무제표를 작성할 땐 왜 작성하냐?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해야 되니까, 보고해야 되니까. 재무회계는 정보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없으면 재무제표도 만들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이때 재무제표가 기업이 얼마만큼을 벌었는지, 그래서 얼마를 남겼는지, 벌었니? 그러면 성과, 얼마 남겼니? 그러면 상태, 적정하게 보여줘야 되고, 그게 또 기업별로 또는 전년도, 당해년도, 회계기간별로 비교 가능할 수 있는 정보가 되려면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작성한다. 그래서 회계 기준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기업이 보여주는 정보를 보고 싶어 해. 왜 보고 싶어 할까? 다양한 사람들은 다양한 정보를 보면서 어떤 의사결정할 때 필요로 하니까.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도 재무제표를 보잖아요. 그렇다고 투자를 잘하냐? 또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주식 몇 개 했다가 다 버려버렸어요. 그냥 다 팔고 그냥 나왔거든요. 너무 떨어져서. S전자도 떨어지니까. 하지만 뭐,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잘 본다라고 해서 주식을 잘 투자하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 식견은 또 다른 식견인 것 같아요. 투자와 관련된 부분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족하려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된다. 유용성을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회계 기준은 가급적이면 객관적이고 당연히 주관적이면 안 되겠죠? 그리고 통일성 있는 어느 기업도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생각해봐요. 기업이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삼성전자도 있고 동네 중소기업 한 10명 직원 거느리면서 힘겹게 사업하시는 회사들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큰 대기업이랑 이런 조그만 기업이랑 동일한 회계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서 재무제표를 만들면 좋죠. 좋은데 삼성전자는 이미 뭐 전 세계적으로 상장이 되어 있는 어마무시한 대기업이고 중소기업 10명 거느리고 있는 기업은 상대가 안 된다면 두 번째 이 10명을 거느리고 있는데 주식회사로 설립을 했네. 법인으로 설립했네. 그리고 주식회사래. 근데 요 주식회사랑 요 주식회사는 좀 달라. 요 주식회사는 외부 정보 이용자가 없어. 사실은 말만 법인이지 실제로는 개인과 흡사해. 이런 경우 많잖아요. 삼성이야 뭐 대놓고 이제 법인이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뭐 성격이 좀 달라. 경제적인 거래 성격 너무 달라. 이런 다양성들을 좀 인정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수용하는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회계 원칙을 만들어 놨는데 그 회계 원칙을 이제 회계 기준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만 국한해 가지고 사업하는 기업들도 있고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기업들도 있는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말고 좀 다른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도 괜찮겠구나. 라고 해서 회계 기준이 여러 가지라고 해봤자 한 개가 더 추가되긴 했는데 그렇게 좀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시 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을 앞자를 따가지고 우리가 이제 GAAP라고 해서 줄이면 그냥 갭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그래서 갭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재무제표를 A라는 기업이든 B라는 기업이든 이 기업이 10 벌었다. 8 벌었다. 그러면 10을 많이 벌었다고 쳐주죠. 이유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을 때 이 10과 8을 비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리고 이제 A라는 기업이 올해만 일했나? X 1년에도 일했고 X 2년에도 일했어. 근데 X 1년도에는 9였는데 X 2년도에 10이 됐대. 자산이. 그러면은 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단 말이야. 기업 간, 기간별로. 그래서 우리나라 일반 기업이 적용받는 회계 기준, 우리나라는 앞에다가 코리아를 붙여가지고 K갭이라고 부르고요. 미국 회계 기준도 있겠죠? US계. 그래서 모든 국가는 자체적으로 자기 나라의 회계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마다
자체적인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 회계 기준이 있습니다. 까지가 이제 여기까지가 결론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미국에도 상장했는데 삼성전자의 재무제표, 요거 재무제표 약자, 요 재무제표를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 기준이 적용된 재무제표를 완성해서 미국 시장에 가면 미국 시장에서는 K-갭이 적용된 재무제표를 인정해주지 않겠다. 왜냐면 자기 나라의 회계 기준이 따로 있잖아. 회계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 삼성전자의 재무제표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맞지만 미국 시장에 가면 이 회계 기준이 적용돼야 되니까 늘 재무제표를 그 나라에 맞게끔 다시 작성해야 되는 이 번거로움이 있겠다.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삼성만 그럴까요? LG도 그렇겠죠? 애플도 그러겠죠? 모든 전 세계적인 기업들은 다 이 문제에 적용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용한 거예요.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 이것 때문인 거예요. IMF 사태 기억나시죠? 결국은 기업들이 경영이 투명하지 못해. 결국은 경영이 투명하지 못하는 말은 회계를 그지같이 했다는 거지. 우리가 결국 돈이잖아요. 이 돈이 몰리는 파트가 결국은 회계잖아요. 영업을 열심히 뛰었어요. 5천억을 벌었대. 근데 회계팀에서 그지같이 했고 날려먹었어.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결국은 얘를 탄생시켰고 이게 이제 지적되면서 회계 기준을 우리나라 회계 기준도 이제 민간 부분으로 이전하기를 뭐 경고했대요. 그리고 미국의 회계 기준을 우리나라가 좀 제안받으면 어떠냐라고 해서 우리나라 회계 기준의 이름이요. kasbor.kr이라고 하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회계 기준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이관돼서 현재 여러분이 회계 기준이 궁금하다. 그러면 이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좀 이따 볼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 아무래도 미국하고 좀 맞잖아요. 원가 관리 회계 같은 경우는 다 미국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K-갭이 미국 US 갭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거의 우리나라 회계 기준이 미국의 회계 기준과 거의 뭐 그대로 적용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2006년도 즈음에 IMF로부터 회계 투명성에 대한 재평가 결과가 우리나라가 이제 최하위권으로 평가되면서 회계 기준에 대한 전면 개편의 필요성을 그때 당시 다시 느끼게 된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이 뭐 제가 직접 다루는 부분은 아니니까 저도 이제 그냥 뭐 학문으로만 공부한 거니까 미국 회계 기준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기준을 전 세계가 적용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회계 투명성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그러면 이 한계가 있는 거 보면 어느 나라 회계 기준이 좋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등장한 게 뭐냐면 이때 유럽의 IFRS가 전 세계적으로 꽤 유용한 회계 기준이라고 손꼽혔나 봐요. 그때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때문에 미국 회계 기준이 불건전하다는 측면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미국이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 미국은 현재 IFRS를 아주 완벽하게 전면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현재 고려 중,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얘를 도입하기로 오케이 하게 된 거죠. 되게 빨리 도입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이제 재정 기준으로 지정이 돼서 이쪽으로 기업회계 기준서가 발표되면서 여러 가지 재정 개정안을 확정짓고 있고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부터 국제회계 기준을 우리나라의 회계 기준으로 현재 도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빨리 도입했죠. 제가 강의하고 있던 그 사이에 요 시점에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되면서 제가 이전에 회계 강의했던 내용들에서 뭐가 확 변화된 게 있었거든요. 그 대표가 단기매매증권,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용어로 말하면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단기매매증권, 그 유가증권에 대한 이 취득할 때 수수료를 포함했다가 이 당시에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되면서 취득할 때 수수료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배제가 됐어요. 그때 아주 대표적으로 케이스가 이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완전 달라진 거지. 회계 기준이 이 당시에 도입이 되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언제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됐냐면 2011년부터 국제회계 기준을 어느 기업은 의무적으로 적용하냐? 상장기업.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식을 마음껏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에서 상장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 기업들. 전면적으로 의무 적용했고, 제가 이제 요 내용을 챕터를 만들었을 때 당시가 한 3년 전이거든요. 3년 전쯤에 130여 개 이상의 국가가 유럽에서 만든 제정한 IFRS를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겠죠. 또 우리나라는 꽤 빨리 적용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국제회계 기준이 적용되기 전에 뭐가 있었나요? 모든 기업은 이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세요 라고 하는 회계 기준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요거예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국제회계 기준 앞에다가 K자를 붙여가지고요. KIFRS. 한글로 말하면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파생된 또 다른 회계 기준이 영세한 중소기업이 별도로 적용받는 회계 기준. 복잡한 회계 기준을 어느 정도 배제시켜주는 회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몇 개 있냐? 1, 2, 3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아래쪽 볼게요. KIFRS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은 기본적으로 상장 기업들은 여기 있는 기업들은요. 의무 적용이에요. 의무. 금융기업 의무. 공기업도 당연히 의무. 이런 기업들은요. 국제회계 기준을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었죠. 그런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걸 적용받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 KIFRS 요거를 적용하지 않는 주식회사 중에 외감을 받는 대상자. 그러니까 주식회사도 꽤 범위가 규모가 좀 있는 기업들이죠. 외부 감사를 받는 거니까. 근데 주식회사 중에서 아예 외부 감사도 안 받는 영세한 기업들도 있단 말이야. 그런 기업들은 중소기업 회계기준 특례를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기준은 근거법률은 상법, 나머지는 외감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계 기준이 다르면 재무제표를 만들었을 때 만드는 방식이 다른 거야 다. 그러니까 결과가 달라지겠죠. 동일한 거래를 이 기준에 의해 작성하면 뭔가 다양할 거고 이 기준도 있을 거고 이 기준도 있겠죠. 방법이 다르니까. 그죠? 그런 약간 차이점이 좀 있고요.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은 국제회계 기준을 한국이 채택해서 나머지 기준 적용하고 있고요. 그럼 아래쪽에 보시면 상장 기업이 아니면 우린 다 비상장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비상장 기업 중에 나는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할래요 라고 선택하면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국제회계 기준 적용 안 할래요? 그러면 그냥 원래대로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비상장 법인에 적용된다. 그런데 선택할 수 있다. 얘를 선택하지 않으면 요 범위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재무제표를 국가마다 다른 회계 기준이 적용돼서 만들다 보니까 회계 투명성이 떨어졌는데 회계 투명성 증가가 기업의 자본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고 재무제표를 다시 만드는 게 돈이니까 그리고 국제적으로 이미 이제 회계 기준이 통일됐잖아요.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면 해외 자금 조달에도 어느 정도는 수월할 수 있고 그렇지만 도입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문제점도 있겠죠. 너무 빨리 도입됐어요. 우리나라는 꽤 빨리 도입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빨리 도입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회계와 관련된 이 파트에 회계사들이죠. 그러니까 저도 회계사 시험 보다가 떨어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데 회계사들이 돈 벌기 위한 구조가 된 거야. 국제회계 기준이 들어오기 전에는 돈 벌 만한 어떤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일단 한글이에요, 다. 읽으면 알아요. 근데요, 국제회계 기준은요, 다 영어예요. 일단 영어를 잘해야 돼. 그리고 영어가 우리나라에 맞게 번역이 되면서 뭔가 수정되는 기간도 좀 필요했고, 그 영어가 우리나라의 회계 기준에 맞게 번역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되게 쉬운 용어를 어렵게 바꿨어. 그러니까 회계 용어가 다 어려워졌어요. 되게 희한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제일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는 시장성이 있는 그리고
단기간에 시세 처분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계정 과목을 분류하거든요. 근데 뭐 좀 더 복잡해졌어. 국제회계 기준. 여기다가 뭐 다양한 것들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yes, no를 막 붙여. 그래서 결국은 얘랑 거의 흡사하게 회계 처리하는 이름이 뭐가 생겼냐면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몇 글자야?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아, 짜증나. 이렇게 깔끔하게 불러도 되지 않나? 이게 뭐야? 예를 들면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게 뭐야? 이렇게 길게 이름을 그냥 그대로 풀네임을 그 영어로 부르는 풀네임을 그대로 그냥 한글로 번역해가지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기 매매증권이니까 단기간에 매입하고 매도하는 목적이 유가증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말에 공정가치 평가한단 말이에요. 얘도 공정가치 평가한다는 뜻이잖아. 대놓고 적어놨잖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 금융자산은. 근데 당해년도 손익에 반영한다. 왜냐면 영업의 손익으로 분류하니까 당해년도 손익에 간다는 뜻이잖아요. 계정 과목에 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써 있어. 그리고 이름이 길어. 그리고 이게 어려우니까 막 영어로 불러. 그러니까 회계를 발디디는 학생들이 이 용어에서 일단 스탑을 해. 와, 뭐야 이거? 회계 대박인데 사실은 심플하거든요. 별거 아니거든요, 이거. 근데 이름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약간 불편한 게 딱 느껴지면서 회계하려다가 아, 어려운데? 안 어렵거든. 별거 아니거든. 이름만 어려운 거거든. 그렇게 이름을 어렵게 해놨어.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높은 분류에 있는 사람들은 아, 기쁘죠. 왜 기쁠까요? 나한테 물어볼 일이 많아졌잖아요. 잘난 척이 할 일이 많아졌잖아. 얼마나 기뻐. 공부하는 애들은 짜증 이빠이가 날 거고 위는 즐겁고 그쵸? 그 간격이 엄청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빨리 도입한 것 같아. 돈 벌어 먹으려고. 제 개인적인 생각. 이것은 저의 네거티브한 생각. 자, 여기까지가 회계 기준입니다. 그러면 요 세 가지 이제 기준 중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비상장 기업, 대부분 대체적으로 비상장 기업, 중소기업 이런 기업들에 적용받는 거고요. 국제회계 기준 상장 기업이 받아요.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나는 죽었다 깨도 우리나라에 대기업 간다. 그러면 무조건 IFRS 국제회계 기준에 의한 회계 처리를 어떤 관련된 공부를 하시는 게 맞고 나는 그냥 뭐 상장 기업까지는 됐고 그냥 비상장 중소기업 가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경력을 쌓고 싶다. 그러면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공부하셔야 돼. 왜냐면 재무제표를 만드는 방식이 당연히 어쨌거나 달라요. 용어가 달라. 용어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용어부터가. 그러니까 학습하실 때 어느 분야로 가느냐는 어떤 회계와 관련된 공부를 하느냐. 그 얘기는 다시 나는 어느 기업에서 일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뭔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공부의 범위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잠깐 넘어가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 마지막에 국제회계 기준은 그럼 어떤 특징이 있냐. 우리나라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 이 기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이런 거래가 일어나면 이 방식으로 하세요라고 하는 딱 방법이 정해져 있어. 딱 정해져 있어. 근데 국제회계 기준은 상세하거나 이렇게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하지 않아. 그냥 실질에 의해서 네가 여러 가지 중에서 너에게 맞는 걸 선택해. 그래서 원칙 중심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어떤 방식이 정해져 있지를 않아요. 원칙은 있고 그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의 예측 가능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규칙을 제시하지는 못하니까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를 네가 잘 판단해서 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르죠. US갭은 이 내용은 이 방식으로 하시오 라고 하는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에 반해서 얘는 그렇지 않은 거야. 얘는 룰이 정해져 있고 얘는 원칙 중심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 그 구체적인 기업의 이름은 말하기가 좀 그러네요. 누가 들을지 모르니까. 어쨌거나 이 원칙 중심의 기준 처리 때문에 똑같은 거래를 A라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해도 오케이. B라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해도 오케이. 제가
분식회계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분식회계를 할 수도 있다? A라는 방식으로 가면 이익이 10이 나고 B라는 방식을 하면 이익이 15가 나. 그러면 A가 적절해 보이겠어요? 당연히 B가 적절해 보이겠어요? 괜히 느낌이 우리 회사는. 그쵸? 누가 A를 해요? 얘를 하지. 이익이 극대화되는 게 재무회계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결과물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게끔 돼 있어. 국제회계 기준이. 그래서 뭐 문제가 좀 있죠. 이것이 분식회계가 아니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근데 두 번째, 국제회계 기준은 기업의 규모가 큰 기업들, 자사도 많고 종속회사도 많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개별도 있고 종속되어 있는 모든 기업의 재무제표를 몰아서 하나로 만들어내는 연결재무제표. 이것이 원칙. 이건 원칙이고요. 무조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목적 적합한 정보를 보여줄 것이냐, 신뢰가 가는 정보를 보여줄 것이냐인데 기본적으로 이 국제회계 기준이 가지고 있는 모토는 신뢰성보다는 목적에 적합한 정보에 더 치중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공정가치로 기본적으로 측정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의무화 또는 선택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공정가치 측정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다양한 자산들이 있잖아요. 그 자산들을 내가 돈 주고 산 거는 10억인데 기말에 가보니까 얘가 15억이 돼 있거나 8억이 돼 있다. 그럼 돈은 10억이 나갔으니까 이게 진짜지만 15억이든 8억이든 공정가치로 측정해서 평가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10억에서 15억으로 바꾸면 5억이 늘어난 꼴이 될 거고 10억에서 8억이 되면 2억이 떨어진 효과가 일어나겠죠? 근데 이거 번 겁니까? 손해입니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잖아. 공정가치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막 이렇게 왔다 갔다는 안 하겠지. 그러나 왔다 갔다 하는 요 차이 나는 것도 결국은 재무제표에 영향을 받게 되니까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목적에 적합한 정보, 외부 정보 이용자들은 현재 얼마에 거래되는지가 궁금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게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여기서 이제 그 뒤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취업을 할 때 상장 기업에 다 가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잘 안 뽑잖아요, 또. 그럼 대부분 어디로 가요? 이제 비상장 기업 많이 가죠. 중소기업 많이 가잖아요. 근데 대학생들은 처음부터 학교에서 공부할 때 KIFRS를 공부한다? 처음부터 그냥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이게 뭔지 정확하게 공부 아마 안 할 거예요. 알려주는 교수도 없을 거고. 그냥 무조건 얘를 공부해요. 어렵게 했어. 근데 상장 기업에 가고 싶었어. 못 가. 그럼 어디로 가요? 회계 공부했으니까. 비상장 기업의 회계팀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갔더니 내가 공부한 용어랑 달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나라 기업 회계 기준을 또 공부해야 되겠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제가 옛날에 학원에서 강의할 때 보면 꽤 좋은 대학에서 경영학과 다 4학년까지 다 공부한 애가 학생이 와가지고 전산회계 1급을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 너 4학년까지 됐고 이렇게 좋은 학교 다니면서 회계 전공까지 했는데 전산회계 1급 자격증이 없어? 그랬더니 아 저는 이것만 공부해가지고 얘를 몰라요. 근데 공부하니까 알겠네요. 왜냐면 얘를 아는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은 일어나긴 어렵거든요. 어쨌거나 거꾸로 공부하는 일이 생기는 거야. 돈 낭비 아닌가? 어차피 학교에서 공부할 바에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별도로 한 과목을 만들어서 두 개를 같이 비교하는 공부를 좀 시켜주면 어때요? 네. 뭐 제가 말한다고 하나요? 여튼 좀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 공부하는 꼴? 수학을 공부하고 산수를 공부하는 꼴? 뭐 이런 식이 많더라고 생각보다. 너무 시간 낭비인 것 같아. 공부하는 방식을 좀 바꿔주면 좋은데 왜 안 바꿀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어렵게 공부하고 가르치는 게 교수님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좀 쉽게 가르쳐주면 좋은데. 그치? 그렇게 해도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자격증 시험을 공부할 때요. 회계 자격증은 어떤 회계 기준을 적용하느냐를 아셔야 돼. 그걸 모르면 내가 뭘 공부하는지를 몰라요. 먼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자격증과 KIFRS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자격증이 나눠져 있거든요. 한국세무사회에서 시험 보는 전산세무나 전산회계는 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고요.
삼일회계법인에서 시험 보는 자격증 중에서 재경관리사 말고 회계관리 1, 2급까지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적용돼요.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시험 보는 AT 자격증 있죠? 그것도 전부 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입니다. 그거에 반해서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자격증의 대표가 제가 이제 또 하고 있는 전산회계 운용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자격증이고 3일회계 법인에서 주관하는 재경관리사가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자격증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어떤 자격증을 공부하느냐는 내가 어느 기업에서 이 자격증을 들이밀 수 있느냐도 의미가 클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대기업, 상장기업에 갈 거다. 그러면 요따구를 공부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 마요. 쓸데 없어요.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재경관리사 많이 하는 거죠. 대학생들이. 두 번째, 나는 상장사를 바로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가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면 좋죠. 해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해보고 먼저 얘를 공부하고 나중에 얘를 공부하면 수월해요. 이게 맞아. 시스템이 맞아. 이렇게 하고 얘를 공부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지 않나? 전산세무 2급 따고 재경관리사를 간다. 이게 대부분의 가장 큰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근데 재경관리사 하기 전에 전산회계 운용사를 공부하면 전산회계 운용사랑 재경관리사는 이 기준이 적용되는 거는 공통점인데 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얘는 오로지 이론으로만 시험 보니까 재경관리사하고 전산회계 운용사는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또 차이점이 있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자격증별 회계기준 적용 구분까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